엘라가 태어난 지 8주가 지났다. 눈을 감은 엘라의 길고 까만 속눈썹이 젖을 먹느라 오르내리는 사과 같은 뺨에 스쳤다. 내 가슴에 대고 펼친 작은 손은 불가사리 같았다. 나는 소파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젖을 먹이는 동안 내가 할 만한 일을 모두 떠올렸다. 독서, 텔레비전 시청, 온라인 식품 쇼핑.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은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하기에 적당한 날이 아니었다. 나는 딸을 보았다. 잠시 뒤 딸아이는 속눈썹을 들어 남색 눈동자를 내게 고정했다. 진지하고 믿음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아이의 깊은 눈동자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가득했다. 그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작지만 흔들림 없었다. 엘라가 젖을 먹는 속도가 느려졌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았고 나는 모성이야말로 가장 잘 지켜진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성에 대한 책과 영화와 조언을 모두 섭렵한다 해도 작은 한 사람에게 전부가 되는 이 마음을 빼앗기는 감정은 절대 미리 알 수 없었다. 그 작은 생명체가 내 전부가 되는 감정도. 나는 이런 감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비밀을 지키는 데 동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기에 친구들은 아기가 아니라 연인과 잠자리에 들었다. 나를 계속 바라보던 엘라의 눈에서 아침 안개가 시야를 살금살금 가리듯 초점이 차츰 흐려졌다. 눈꺼풀이 한 번, 두 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감겼다. 아이는 젖을 먹을 때면 언제나 처음에는 맹렬했고 잠시 뒤에는 규칙적으로 입을 움직이다가 서서히 느려졌다. 지금은 몇 초 간격을 두고 입을 움직일 정도였고 잠시 뒤 입놀림을 멈추고 잠들었다. 나는 검지로 가슴을 눌러 아이 입에서 젖을 떼어냈다. 그런 다음 수유 브라를 바로 입었다. 엘라는 입을 한동안 오물거리더니 입술을 완벽한 알파벳 O 모양으로 만든 채 깊은 잠에 빠졌다. 아이를 눕혀야 했다. 얼마 동안이나 잘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10분, 1시간. 우리는 규칙적인 일상과 거리가 아주 멀었다. 규칙적인 일상.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들의 표어였다. 방문 간호사가 참석하라고 쪼아대는 통에 나갔던 산후 모닝커피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뿐이었다. 아직도 통잠을 안 자요? 오름 조절법을 시도해보지 그래요? 지나 포드 책은 읽어봤어요? 나는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는 다른 엄마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들과 달리 융통성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규칙적인 일상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는 엘라를 내버려 두고 아래층에 앉아 페이스북에 악몽 같은 육아에 대해 포스팅하고 싶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찾으며 우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엘라는 아직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었다. 아이가 잠결에 꼼지락대자 내 목에 항상 걸려있던 덩어리 같은 것이 부풀어 올라 목이 메었다. 깨어있을 때 엘라는 영락없는 내 딸이었다. 친구들은 엘라가 나와 닮은 점을 짚어내기도 하고 마크와 얼마나 닮았는지 말하기도 했지만 내게는
그 점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엘라를 바라보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잠들어 있는 지금은 잠든 모습에서는 엄마가 보였다. 통통한 볼 아래에 숨은 얼굴 윤곽은 하트 모양이었고 이마와 머리카락이 이어진 부분의 선도 꼭 닮았다. 몇 년 지나면 엘라는 나머지 머리카락과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일부 머리카락을 가라앉히려고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겠지. 아기들도 꿈을 꿀까? 세상 경험이 거의 없는데 무슨 꿈을 꿀까? 잠자는 엘라가 부러웠다.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피로와 잘 때마다 꾸는 악몽 때문이었다. 꿈에서는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보였다. 경찰 조서와 검시 법원에서 본 것으로 추측한 내용이었다. 부모님도 보였는데 물에 빠져 잔뜩 붉고 흉하게 망가진 얼굴이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가득한 얼굴도 보였고 그들의 비명도 들렸다. 가끔은 잠재의식이 친절을 베풀기도 했다. 부모님이 뛰어내리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이따금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둘은 허공에 발을 내디딘 다음 두 팔을 펴서 푸른 바다로 급강하했다. 둘의 웃는 얼굴에 바닷물이 튀었다. 잠시 뒤 나는 미소를 머금고 편안하게 잠에서 깼다. 눈 뜨고 나서야 눈을 감기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9개월 전 아빠는 운영하던 중고차 판매점 앞마당에서 가장 비싼 최신형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 이스트본에서 비치헤드까지 10분가량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에 세우고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절벽 꼭대기로 걸어갔다. 그곳으로 가는 동안 아빠는 자기 몸을 무겁게 만들기 위해 돌을 모았다. 그리고 잠시 뒤 파도가 가장 거셀 때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 7개월 뒤 슬픔을 견디지 못한 엄마는 아빠를 뒤따랐고 충격적일 정도로 똑같은 방식을 택한 엄마의 죽음을 현지 신문에서는 모방 자살이라고 보도했다.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는 검시관이 부모님의 행적을 한 단계씩 쫓아가며 설명하는 것을 2차례 다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빌리 삼촌과 앉아 해상구조에 실패한 두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설명은 조심스러웠지만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세했다. 전문가들이 파도에 대한 의견, 생존율,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는 동안 나는 무릎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검시관이 자살이라는 판결을 기록할 때에는 눈을 감았다. 부모님은 7개월 간격으로 사망했지만 둘이 죽음이 연관되어 있었기에 사인신문은 같은 주에 열렸다. 사인신문이 진행된 이틀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알지 못했다. 부모님은 왜 자살했을까? 자살한 것이 맞는다면 말이다. 사인신문으로 알게 된 사실에는 논쟁할 여지가 없었다. 부모님이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만 빼면 그들은 우울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정신질환이라는 게 언제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야. 부모님은 자살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면 마크는 이렇게 말했다.
대화가 돌고 돌아 다시 이 지점에 이르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짜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유능하고 긍정적인 사람도 우울증을 앓을 수 있어.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생각을 혼자만 간직하는 법을 배웠다. 슬픔 속에 숨어 있는 냉소를 말로 표현하지 않는 법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당시 나만큼 부모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자동응답기가 받도록 내버려 두었으나 전화 건 사람은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곧바로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나는 전화기를 보기도 전에 마크라는 것을 알았다. 혹시 아기 재우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요? 엘라는 잘 있어? 30분 간격으로 수유 중이에요. 저녁 식사 준비 시작하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둬. 내가 집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당신 기분은 어때? 마크의 말투가 나 말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미묘하게 달라졌다. 숨은 뜻이 있었다.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고 마는 날 중 바로 오늘 기분이 어떠냐는 뜻이었다. 괜찮아요. 내가 집으로 갈게. 혹시라도. 괜찮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마크는 강의 도중에 나오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그는 남들이 맥주잔 받침이나 외국 동전을 모으듯 자격증을 수집했다. 이름 뒤에 붙는 자격이 어찌나 많은지 더 이상 쓸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명함을 새로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자격증은 끝으로 밀려나 잊혔다. 오늘 그가 듣는 강의는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에서 공감의 중요성이었다. 마크는 그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의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에게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으니까. 마크는 나를 울렸다. 내게 휴지 상자를 내밀며 천천히 실컷 울라고 했다. 내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않겠다면서. 그리고 내가 울음은 그쳤으나 여전히 할 말을 찾지 못하자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으로 이어지는 슬픔의 단계를 설명했다. 나는 첫 번째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번째 상담 시간에 마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내가 나 때문인지 묻자 그는 전문가답지 못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상담 대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사실 나보다는 엄마 나이와 더 가까웠다. 자신감이 있었고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자신감 있는 겉모습 이면에 불안이 맴도는 사람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나중에 그는 내담자와 데이트했다는 윤리적인 문제보다 내 상담을 방해한 데 죄책감을 더 느꼈다고 말했다. 나는 전 내담자라고 콕 집어 말했다. 지금도 마크는 그 일로 꺼림칙해 했다. 그때마다 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모른다고 일깨워 주었다. 내 부모님은 런던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났고 마크의 부모님은 막스앤스페서 냉동식품 코너에서 만났다. 그리고 마크와 나는 푸트니에 있는 아파트 7층 부드러운 양모 덮개가 덮인 가죽 의자가 있고 문 앞에 상담사 마크 해밍스 예약 상담만 가능이라고 쓰인 간판이 달린 상담실에서 만났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예쁜 엘라에게 키스 전해줘. 그럼 끊을게요. 나는 먼저 전화를 끊었다. 마크는 전화기를 입술에 대고 꾹 누르고 있을 것이다. 생각에 깊이 잠겼을 때 늘 그러듯이. 그는 커피와 인맥 쌓기 또는 상담사 30명이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 하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그리고 곧 그들에게 돌아가 불안이나 사별 같은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공감하느라 몇 시간 동안 나를 잊을 것이다. 그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세상에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상담을 중단했다. 마음속에서 느끼는 고통이 그저 슬픔이며 그 슬픔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슬픔은 복잡한 감정이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고 여러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자세히 파헤치려니 머리가 아팠다. 울지 않고 며칠을 보내다가도 몸이 아프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울었다. 빌리 삼촌과 함께 예전에 아빠가 했던 바보 같은 짓을 이야기하며 깔깔대는가 하면 아빠의 이기심에 분노가 차오르기도 했다. 아빠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엄마 역시 자살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모든 것 중 최악은 분노였다. 머리 끝까지 화를 내고 나면 반드시 죄책감이 뒤따랐다. 부모님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아빠가 죽기 전으로 수없이 자주 되돌아갔다. 그리고 자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네 아빠가 실종됐어.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회의 때문에 옥스퍼드에서 하룻밤 잔 뒤에 런던에서 온 동료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빠져나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실종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횡설수설했다. 기억 속에서 말을 끄집어내듯 느릿하게 이었다. 두 분은 그 전날 밤에 말다툼했고 아빠는 화가 나서 술집으로 가버렸다. 여기까지는 매우 평범했다. 나는 두 분 사이에 오가는 격한 언쟁을 오래전부터 감내하고 있었다. 싸움은 순식간에 불어닥쳤고 그만큼 빨리 지나갔다. 다만 이번에는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빌리 집에서 잔 줄 알았는데 지금 출근해서 물어보니 빌리는 네 아빠를 못 봤대. 애나, 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그 길로 회의장을 떠났다. 아빠보다 엄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싸움의 원인을 숨기려고 조심했지만 그 여파를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니었다. 아빠는 사무실이나 골프장이나 술집으로 사라졌다. 엄마는 집에서 숨죽인 채 울지 않은 척했다. 집에 도착했을 무렵 상황은 모두 끝나 있었다. 주방에는 모자를 손에 든 경찰이 있었다. 엄마가 심하게 몸을 떨어서 경찰이 구급대원을 불러 쇼크 상태의 엄마를 치료하고 있었다. 빌리 삼촌은 슬픔으로 얼굴이 새하였다. 엄마의 대녀 로라는 차를 끓였지만 우유 넣는 것을 잊었고 우리 중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아빠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내가 없으면 세상이 더 나아질 거야. 아버지께서 회사 차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경찰은 아빠와 비슷한 나이였다. 나는 그에게 자녀가 있는지 궁금했다. 자녀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지도.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어젯밤 늦은 시각에 그 차가 비치헤드로 향했고요. 엄마는 울음을 억누르려 애쓰며 흐느꼈다. 로라가 엄마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케트 순경이 메모를 바라보았다. 우리를 보는 것보다 그러는 쪽이 쉬워서인 것 같았다. 돌이 가득 찬 배낭을 맨 남성이 지갑과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여성의 제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말리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인가요? 소리칠 생각은 아니었다. 빌리 삼촌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다른 경찰관들을 향해 외쳤다. 뛰어내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신고자도 무척 속상해했습니다. 피케트 순경은 형편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속상해했다고요? 아빠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는 획 돌아서서 주변 사람들을 보며 도움을 청했다. 그러다가 경찰관들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그 여자 조사해 보셨나요? 애나, 로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여자가 아빠를 밀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애나, 이러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나는 뭐라고 쏘아붙이려다가 로라에게 기대어 나지막이 흐느끼는 엄마를 보았다. 그러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내 마음도 아팠지만 엄마는 더 아팠다. 나는 주방을 가로질러 엄마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손을 잡았다. 흐르는지도 몰랐던 눈물이 내 뺨을 적셨다. 부모님은 26년 동안 함께였다. 함께 살고 일했으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서로 사랑했다. 피케트 순경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인상착의가 존슨 씨와 일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요. 비치헤드 주차장에서 존슨 씨의 차를 회수했고 절벽 끝에서 저걸 발견. 그는 말끝을 흐리며 주방 식탁 중앙에 놓인 증거물이 담긴 투명 비닐봉투를 가리켰다. 아빠의 휴대전화와 황갈색 가죽 지갑이 보였다. 빌리 삼촌이 좀이 쓴 아빠 재킷 주머니를 두고 늘 하던 농담이 뜬금없이 떠오르는 바람에 웃음이 터질 뻔했다. 나는 웃는 대신 울었고 울음은 사흘 동안 멈추지 않았다. 엘라가 누르고 있는 오른팔이 저렸다. 살그머니 팔을 뺀 다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자 손끝에 피가 다시 돌며 얼얼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게 된 나는 잠든 엘라 아래에서 살며시 몸을 뺐다. 왕립 해병대처럼 몰래 움직이는 법을 익힌 덕분이었다. 나는 엘라를 소파에 눕히고 쿠션으로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뻣뻣해진 몸을 풀었다. 아빠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지 않았다. 설령 그랬다고 해도 말씀하셨겠어. 로라가 말했다. 우리, 그러니까 로라와 엄마와 나는 주방에 앉아 있었다. 경찰과 이웃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우리는 이상한 맛밖에 느껴지지 않는 와인을 한 병 마시며 주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로라의 지적은 일리 있었다. 아빠는 동성애자들이나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굳게 믿는 수많은 남자 중 하나였으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아빠의 자살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우리 모두를 슬픔에 빠뜨렸다. 마크도 그랬지만 그의 후임으로 찾아간 상담사도 내가 아빠의 죽음 때문에 느끼는 분노를 계속 생각하고 말하도록 했다. 나는 검시관이 말한 5단어에 사로잡혀 있었다.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마크와 상담사는 내가 아빠와 자살을 분리하고 아빠가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도왔다. 아빠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로 판단하건대 아빠는 자기가 없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진실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아빠의 자살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더 힘들었다. 나는 엄마가 나를 다시 고통에 밀어넣은 이유를 헤아리려 애썼다. 자살로 인해 사별하는 고통을 직접 겪었고 내가 사랑하는 아빠 때문에 우는 것을 보았으면서도